책은 312페이지를 갑니다. 조세 정책이라고 되어 있죠. 한 문제 정도 묻습니다. 일단 뭐 세법을 공부를 하는 개념은 아니고 개론이니까 조세의 경제 효과 위주로 공부를 합니다. 일단 부동산 조세는 국가나 지자체의 재정 수입원이죠. 그렇습니까? 그 표현도 물어봐요. 그러니까 동그라미 2번에 보시게 되면 부동산 조세는 공적기관이 자신의 활동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재원 조달이라고 되어 있네요. 조달을 하는데 목적이 있다. 자, 그래서 정부나 지자체가 공익성이나 공공성이라는 포괄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조세를 부과하기도 하더라는 얘기입니다. 괄호 2번 조세의 기능은 요즘에 빈번하게 묻습니다. 기능에 동그라미 치고요. 그럼 부동산 조세가 또 어떤 역할을 수행하느냐라고 하는데 1번을 봤더니 자원 배분이 또 나오죠. 그렇습니까? 이번 달 내내 나오잖아요. 그만큼 용어의 정리가 중요했다는 얘기입니다. 부동산 조세는 부동산 자원을 배분하는 기능이 있다. 자원 배분이 뭐였습니까? 가격이 수요와 공급을 조절하는 것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습니까? 자, 그럼 예를 들면 이런 얘기입니다. 주택의 취득세를 인하하면 주택의 상대적 가격이 하락한 효과가 있죠. 집값은 떨어진 건 아닙니다만 소비자가 싸다고 인식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럼 때문에 주택의 수요가 증가한다고 하면 가격 변화를 통해서 수요를 조절하고 있죠. 그것이 무엇이다? 자원 배분이라는 얘기입니다. 한 단계 더 갑니다. 자, 수요가 증가되어서 가격도 상승하고 거래량도 늘어난다고 합시다. 자, 거래가 늘어나고 있고요. 가격이 상승해 장기적으로 공급의 촉진한다고 하면 부동산 세금은 부동산의 경기 조절 수단으로도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 말 됩니까? 이렇게 물어봤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지난 정부와 지금 정부를 생각 조세를 가지고 경기 부양을 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그 실제로 시험을 물어본 겁니다. 자, 오늘 공부했던 표현을 쓰자고 하면 외부 효과는 시장 실패였죠. 자원 배분의 비효율성이었습니다. 정외부 효과는 과소 생산, 부외부 효과는 과다. 그럼 정부가 조세를 감면하거나 부과해서 그렇습니까? 적정 균형 최적으로 유도하기 위해서 개입한다 그랬죠. 그 부동산 조세는 자원 배분을 유도하는 기능이 있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용어를 알고 있냐고 묻는 표현이고요. 하나 더 보고 갑시다. 부동산 세금은 소득 재분배 기능도 있다. 1교시 때 이 표현 듣고 왔죠. 소득의 불균형 문제를 누구의 개입으로? 정부의 개입으로 일정 정도 해소하는 작업이다. 그러니까 세금 중에 상속세, 증여세는 많이 가지신 분 좀 걷어서 공평한 분배 활용을 해볼 수가 있더라는 얘기입니다. 다시 표현 바꿉니다. 사회 계층 간의 소득 격차를 좁히는 기능을 갖고 있다. 말 됩니까? 그러니까 이거 외웠냐고 묻는 게 아니에요. 용어들을 정리를 했냐라고 묻는 것이니까 세 가지는 빈번하게 나왔던 표현입니다. 확인하고 갑니다. 자원 배분부터 갑니다. 자, 외부 효과로 발생하는 과소 생산, 과다 생산 등의 문제, 시장 실패를 수정해서 자원 배분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수단으로 활용이 되고, 님 볼게. 주택에 대한 취득세를 인하하면 주택의 상대적 가격이 떨어지는 효과가 있죠. 그럼 수요 증가를 뭐 할 수 있다? 유도할 수 있다. 서민들을 위한 부동산 관련된 조세 특혜는 주거 공간 배분에도 역할을 담당하더라는 표현입니다. 자, 리을로 갈 겁니다. 이처럼 리을에 부동산 조세는 상대적 가격 변화를 통해서 수요 공급을 조절하는 자원 배분 기능이 있고, 공공부문 동그라미 치고요. 민간 동그라미 치고 사적 부문이라고 되어 있죠. 공공부문뿐만 아니라 민간, 사적 부문에서도 자원 배분 기능을 갖고 있다. 오래전의 문제입니다만 자원 배분은 공공부문에 한정해서만 기능이 있다라고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잘못되었습니다. 민간부문 모두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2번 타이틀만 몇 줄? 경기 조절 수단으로도 활용이 되고요. 3번 상속세, 증여세 등은 사회계층 간의 소득 격차를 좁히는 기능이 있더라.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소득 재분배는 부동산 시장 기능이 아닙니다. 누가 하는? 정부가 하는 것이니까 무슨 기능?
정치적 기능입니다. 그거 시장 기능이 아니기 때문에 용어로 잘 구분해 둘 필요 있겠습니다. 나머지는 간단합니다. 올라가 볼게요. 주택시장이 너무 뜨겁다. 투기가 심하면 투기를 억제하기 위해서 세금을 무겁게 부과할 수 있죠. 투기 억제 수단이나 전체적인 지가 안정 수단으로도 활용이 가능하다. 5번 갑니다. 조세 재원 가지고 주택 문제 해결에도 유용하게 활용이 될 수가 있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시험장이 그 종류 묻는 거 아닌 거니까요. 용어들만 잘 구분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내려가서요. 네모 동그라미 2번 조세 전가와 기착으로 갑니다. 핵심 여기 있어요. 이제 세법 시간에 세금은 누가 낸다 공부했어요? 법률상 납세 의무자가 내야 됩니다. 그럼 납세 의무자에게 세금을 부과하면 세금은 납세 의무자의 비용이 돼버리죠. 그렇습니까? 이 비용을 다른 방법을 통해 타인에게 덤탱이 떠넘기는 걸 전가라고 하고요. 전가시키고 본인에게 돌아온 몫을 귀착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자, 가령 맥주 제조업체에게 세금을 부과하면 제조업체가 납세 의무자죠. 세금을 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세금은 제조업체의 무엇이다? 비용이다. 그럼 공급자의 비용이 늘어나면 공급은 증가한다, 감소한다? 또 수요 공급이에요. 공급은 뭐한다? 감소한다. 그럼 맥주의 생산량이 감소한다는 얘기죠. 그럼 맥주 가격은 그럼 뭘 본 거냐면 세금을 부과하는데 엉뚱하게 소비자의 지불 가격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세금이 가격 인상을 통해 소비자의 일부 뭐 되고 있다? 전가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소비자고 보고 세금 내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세금을 부과했더니 가격 인상을 통해 소비자 일부 전가가 되고 있고, 자, 이 공급의 감소, 맥주의 생산량 감소는 맥주의 원재료가 뭡니까? 보리, 호프 보리의 수요도 감소하게 되죠. 보리 수요 감소한다는 얘기는 경작자, 농부의 수입도 감소하는 결과가 발생하죠. 전혀 엉뚱한 결과가 발생합니다. 세금 부과했더니 소비자의 가격이 지불 가격이 높아져 버리고 농부의 수입이 줄어드는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뭘 확인한 거냐면 세금이 부과되면 경제의 주체의 만족이 떨어지고 있죠. 전가되는 거 바람직하다? 아니다. 경제의 주체의 후생,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공부한 표현으로 사회적 후생이 뭐하고 있다? 감소하고 있다. 이 내용을 공부를 하는 겁니다. 아주 중요한 개념을 정리하신 거예요. 세금이 전가되면 바람직하지 않죠. 경제적 후생 손실이 발생한다. 작년에 뭐라고 나오냐면요. 세금이 전가되면 경제적 후생 손실이 발생하지 않는다리 나옵니다. 그걸 문제라고 내용 기본 문제를 물어보고 있다는 말입니다. 자, 그래서 책이 넘어가 버리니까 점검하고 가겠습니다. 개념으로 가서요. 과정은 제가 설명을 드렸으니까 파란 글씨 가세요. 1번 항목에 조세 전가란 재산세가 부과되면 납세 의무자인 임대인이 임대료 인상을 통해 일부를 임차인에게 덤탱이 하는 것이다. 이전하는 것이고 전가가 완료되어서 조세 부담이 임대인과 임차인에게 최종적으로 귀속되는 걸 뭐라고 한다? 조세 귀착이다. 그래서 동그라미 2번에 파란 글씨 가세요. 이처럼 세금이 다른 방법을 통해 타인에게 전가가 되면 전체의 만족도가 떨어지는 별표 경제적 후생 손실이 발생할 수가 있다. 사회적 후생이 감소하는 부정적 효과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제 넘겨서 이 세금이 어떻게 전가되는지 그래프를 통해서 또 원리를 정리를 합니다. 총축은 재화의 가격, 횡축은 양이라고 하고요. 자, 우하향하는 수요 곡선, 공급 곡선이었습니다. 최초 균형, P0가 균형 가격이죠. 균형량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재화의 가격이 가령 10,000원이라고 가정합니다. 가격이 10,000원이 됩니다. 납세 의무자가 공급자라고 하고요. 공급자에게 1,000원의 세금을 부과하게 되면 부과된 세금은 공급자의 비용이죠. 그렇습니까? 요거 좀 정리하는 거예요. 그럼 공급이 증가한다, 감소한다? 어디로? 좌측으로. 자, 괜히 하는 거 아닙니다. 왼쪽 가니까 이렇게 이동했지요.
S1으로 가는 바람에 분명히 균형이 바뀌었고 이전보다 재화의 가격이 상승했지요. 그렇습니까? 가격이 예를 들어서요 1,600원으로 상승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1,000원 세금 부과했더니 이게 비용이죠. 공급이 뭐해서 감소해서 1,600원으로 상승했다고 가정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왜 1,600원이 따지지 말고 그거 지금 묻는 거 아닌 거니까. 예. 자, 그러면 이제 뭘 볼 거냐면 세금 부과되기 전과 부과 이후에 수요자와 공급자의 만족이 어떻게 바뀌는지 확인하겠습니다. 세금 부과 전에는 재화의 가격이 얼마예요? 그럼 10,000원만 지불하면 되죠, 소비자. 그렇습니까? 공급자 이윤 얼마? 부과 전의 가격. 이게 공급자의 정상 이윤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 용어 기억이 괜히 한 게 아닌데 공급자 이윤 정상 이윤 얼마? 10,000원입니다. 그럼 부과 이후에는 재화의 가격이 상승했죠. 소비자 얼마 지불해야 돼요? 이제 1,600원 지불해야 됩니다. 공급자의 이윤도 얼마? 1,600원. 이 뭐가 이상하나요? 안 이상해요. 가격이 1,600원 맞는데 공급자의 수입이 늘어나긴 했죠. 근데 이 공급자가 납세 의무자죠. 1,000원의 세금을 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럼 1,000원의 세금을 공제하고 나면 공급자 수입은 얼마? 9,600원. 1,000원 빼요. 9,400원 안 나와. 아무리 빼도 9,600원입니다. 자, 그러니까 부과 전에 수입은 얼마였는데 이후에 수입이 오히려 400원 감소했죠. 그러니까 세금 때문에 공급자의 수입이 400원 감소하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수요자는 이후에 600원 더 부담해야 되죠. 그렇습니까? 600원의 지불 가격이 높아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 겁니까? 1,000원이라는 세금이 600원은 가격 인상을 통해 수요자에게 전가되었다고 쓰는 것이고요. 400원은 공급자 몫으로 귀착되었다고 표현하는 겁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자, 세금 부과 때문에 수요자의 지불 가격은 높아졌죠. 공급자 이윤은 감소했죠. 전체 구성원의 후생이 감소하는 문제가 있다. 이게 작년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기본 원리를 물었어요. 그러니까 세금이 아니었다고 하면 10,000원 균형 가격을 통해 수요자 공급자가 모두 만족이 이른 상태였는데 그게 균형이었죠. 세금 때문에 수요자의 지불 가격은 높아지고 공급자 이윤은 감소되는 부정적 효과, 경제적 후생 손실이 발생한다. 거래량도 뭐하고 있다? 감소한다. 작년에 뭐라고 나오냐 이렇게 물어요. 세금이 부과되면 소비자 이익은 감소한다. 이게 3번 지문이고요. 예를 들면 4번 세금이 부과되면 생산자의 잉여도 감소한다. 5번 지문 세금이 부과되면 경제적 후생 손실이 발생하지 않는다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 표현을 바꾸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잉여란 말을 들어보긴 했지요. 남은 소득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후생을 바꾼 거예요. 소비자의 지불 가격이 높아졌죠. 소비자 잉여는 뭐하고? 감소하고. 공급자 이윤은 감소했죠. 생산자 잉여가 감소하기 때문에 전체 구성원의 후생이 뭐하더라? 감소한다. 경제적 후생 손실이 발생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림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1,000원의 세금이라 그랬으니까 자, 종축의 이 크기나 같은 크기죠. 이거나 자로 한번 재볼까요? 자, 그러니까 이 크기나 이거나 모두 같은 크기잖아요. 그러니까 이 폭이 얼마란 얘기입니까? 1,000원이다 이게 1,000원. 요게 1,000원이라고요. 여기도 얼마? 1,000원. 그럼 이게 1,000원이라 그랬으니까 하단부 가격은 9,600원이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요거 얼마인데요? 600원. 요거 얼마? 400원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시 600원만큼은 가격 인상을 통해 소비자에게 뭐 되었고 전가되었고 400원은 공급자 몫으로 귀착되었다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제 미리 보고 말씀을 드리면 이게 균형이었잖아요. 균형을 벗어났죠. 균형을 벗어나면 경제주체 후생 손실이 따르죠. 삼각형이 보입니다. 보입니까? 학자들이 삼각형을 경제적 후생 손실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겠습니까?
600원만큼 누구에게? 소비자에게 400원 공급자 몫으로 귀착이 됐다. 그래서 이 원리를 작년에 이걸 모를 정도면 올해 이 쪽파트의 문제 난이도가 좀 올라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그래프를 활용해서 물어본다거나 아니면 이 크기 값을 계산하시오 물어볼 개연성이 충분히 있어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기본 원리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 좀 인지를 하고 갈 필요가 있다. 자, 그러면 정리를 한번 봅시다. 1,000원의 세금이 부과되면 수요자, 공급자가 500원씩 반땅한다는 얘기인가요? 이 반땅이라는 얘기는 2분의 1씩이냐는 얘기예요. 그렇게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이걸 괜히 그린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 조세의 전가 귀착 정도는 수요와 공급의 상대적인 탄력성에 따라 달라진다고 합니다. 탄력도가 또 나왔어요. 자, 그래서 조건을 가지고 가보겠습니다. 수요는 상대적으로 탄력적이라고 하고요. 공급은 상대적으로 비탄력이라고 해봅시다. 그럼 이 상황에서 세금이 부과되면, 자, 우리가 공부를 한 적은 있어요. 양변화가 많으면 탄력적이겠죠. 수요 공부하시면 대체제가 많을수록 탄력성은 커진다고 공부한 적 있죠. 대체제가 많으면 선택의 폭이 넓어지는 거죠. 그렇습니까? 자, 여러분이 임대인입니다. 제가 임차인이에요. 여러분이 납세 의무자예요. 그럼 여러분 세금 내야 되죠. 제가 임차인입니다. 저는 다른 데로 갈 집이 충분히 널려 있습니다. 그럼 임대료 인상을 통해 저한테 전가하려면 제가 여기 있겠어요? 다른 데 가버리죠. 그럼 탄력적이 된 거죠. 그럼 세금은 잘 전가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탄력적이면 선택의 폭이 넓어지니까 조세가 잘 전가되지 않으니 탄력적인 쪽이 세금 부담이 적어진다. 그럼 전가가 안 되니까 반대편에 공급자의 세금 부담은 많아진다는 얘기. 이해가 되겠어요? 바꿔 해보겠습니다. 이제 수요는 완전 비탄력이라고 합시다. 반대편 공급은 완전 탄력적입니다. 하나만 볼게요. 수요가 완전 비탄력이라는 얘기를 일단 양의 변화가 전혀 있다 없다?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다시 여러분 임대인, 제 임차인입니다. 저는 가야 할 집이 없대요. 갈 데가 없답니다. 오로지 여기서 살아야 됩니다. 그럼 부과된 세금 어떻게 하시겠어요? 당신 불쌍하니까 봐줘? 절대 그럴 위인들 아니야. 어떻게 해요? 부과된 세금 당 갈 데 없는 거니까 모두 누구에게? 임차인에게 전가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수요가 완전 비탄력이면 부과된 세금 전부 누가 부담한다? 임차인이 다 부담한다. 그럼 공급자는 한 푼도 귀착받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생각하셔야 돼. 수요가 완전 비탄력이라는 얘기는 선택 여지가 없는 거죠. 갈 데가 없으니 대체제가 전혀 없단 말이니까 부과된 세금 모두 수요자에게 전가, 공급자에게는 한 푼도 귀착되지가 않다. 이걸 그래프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탄력적이면 세금 부담이 적어진다고 했지요. 그렇습니까? 그래프로 확인할게요. 그러면 기울기 어떻게 돼요, 이거? 탄력적이면 원만해진다. 자, 해보겠습니다. 요렇게 된 겁니다. 그럼 D1 탄력됐죠? 그럼 이제 어디서 만나고 있냐면 잘 안 보이네. 색깔이 안 보이니까. 자, 요때만큼 밖에 안 됩니다. 요게 지금 누구 부담이에요? 요게 누구 부담이냐고요? 아니 정신 차려야 한다니까. 여기서 지금 위쪽 공급자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공급을 줄여서 가격 인상을 통해 일부를 전가하고 있죠. 위쪽은 누구 부담? 수요자 부담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수요가 탄력적이니까 수요자 부담이 적지요. 반대편 생산자 부담은 많아지고 있다는 얘기. 다시 탄력적이라는 얘기는 도망갈 수 있죠. 다른 데 갈 수 있잖아요. 잘 전가 안 된다. 탄력적이면 수요자의 부담은 뭐하고 적어지고 반대편 생산자 부담은 많아지고 있단 말입니다. 자, 그러면 수요가 비탄력적이면 수요자의 부담이 많다 그랬죠. 해보겠습니다. 비탄력이 비율이 어떻게 돼요? 급해진다. D2 비탄력 됐어요. 자, 수요가 비탄력적이니까 이제 이때만큼 누구 부담? 이거 수요자 부담이에요. 수요가 비탄력적이니까 수요자 부담은 많아진 거죠. 생산자 부담은 적어진 겁니다. 어느 한쪽의 부담이 많아지 다른 편의 편은 부담은 적어지. 그걸 원리로 보더라도 지문으로 보더라도 그래프로 보더라도 맞아야 되는 거니까 수요가 탄력적이면 수요자 부담은 적어지죠. 생산자 부담은 많아지고
수요가 비탄력적이면 수요자 부담은 많아지고 생산자 부담은 적어지자. 잊지 마세요. 이거 괜히 한 게 아니에요. 공급자가 공급을 늘리면 가격이 어떻게 돼요? 가격이 내려가 버리죠. 공급이 증가되면 그럼 임대료 인상을 통해 전가가 됩니까? 안 된다. 그러니까 이게 핵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공급을 어떻게 했어요? 줄여서 가격 인상을 통해 일부 전가시키고 나머지 공급자 몫으로 뭐 되고 있다? 귀착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1대1 관계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시장 전체를 보는 거니까 세금을 전가를 시키려면 어떻게 하자? 공급을 줄여서 가격 인상을 통해 일부 전가를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최고 확인할게요. 그래프를 볼 줄 아셔야 됩니다. 자, 균형 가격이 10,000원이었어요. 납세 의무자가 공급자라고 해서 1,000원의 세금 부과했더니 부과된 세금이 공급자의 비용이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공급이 감소해서 어디로 간 거예요? S1으로 간 거예요. 그래서 균형이 가격이 얼마? 1,600원 상승했죠. 그래서 소비자가 600원만큼의 부담이 늘어난 거죠. 공급자는 밑에 400원만큼의 수입이 뭐했다? 감소했다. 전체 구성원의 후생이 감소하고 있다. 거래량도 감소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거 정리해 놓은 거니까요. 동그라미 3번 갑니다. 동그라미 3번 파란 글씨. 부과된 세금은 600원만큼 수요자의 지불 가격을 높이게 만들었죠. 400원만큼 공급자윤을 감소시키는 부정적 효과를 발생한다. 이거 두 지문을 정리한 게 뭐다고? 경제적 후생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앞에서 보고 왔습니다. 세금이 전가된 것은 바람직한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동그라미 4번. 그래서 이와 같이 가격 인상 등의 방법으로 조세의 전가가 이루어지면 법률상 납세 의무자와 실제로 조세를 부담하는 담세자는 뭐한다? 달라지게 된다. 다시 말하면 조세의 전가와 기착 정도는 수요와 공급의 상대적 탄력성에 따라 뭐한다? 달라진다. 자, 그래서 그걸 정리한 게 바로 3번이에요. 탄력적이면 도망갈 수 있죠. 유리하다. 그러니까 세금 부담이 뭐해지고 적어지고 시험장 유리하다 말은 안 나오더라도요. 탄력적이면 조세 부담은 적어지고 끊고 비탄력적이면 선택의 폭이 제한되죠. 그럼 세금 부담이 많아진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비탄력적인 쪽이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한다라고 물어봤습니다. 오른쪽 가세요. 315페이지 하단부에 기출지문 점검하기로 갑니다. 회색 박스에 우측 하단부에 있어요. 조세 부과는 수요자, 공급자 모두에게 세금을 부담하게 하나 상대적으로 가격 탄력성이 낮은 쪽이 즉 비탄력적인 쪽이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하게 된다. 말 됩니까? 자, 올라가서 한번 볼게요. 올라가서 1번 그림 보겠습니다. 조건은 수요가 비탄력이라고 돼 있죠. 그래프를 봤더니 수요의 기울기가 급하지요. 그러니까 자, 이게 공급을 줄여서 봤더니 위에 회색 박스 누구 부담? 가격 인상을 통해 수요자 부담이 많죠. 파란색 생산자 부담은 적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수요가 비탄력이니까 수요자 부담은 뭐하고 많아지고 생산자 부담은 적어진다. 2번 갑시다. 2번에 봤더니 수요가 탄력이라고 돼 있죠. 그렇습니까? 그럼 그래프 보시면 수요가 기울기가 더 완만하죠.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위쪽 부분 소비자 부담은 뭐하고 작아지고 반대로 생산자 부담은 많아지더라. 정신 차려야 됩니다. P0에서 위쪽으로는 누구 부담이에요? 왜 소비자 부담이에요? 가격 인상을 통해 전가된 거예요. 그럼 나머지 부분은 누구 몫이다? 공급자 몫이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봅시다. 그러면 해볼게요. 그럼 세 번째 갑니다. 그러면 수요가 완전 탄력적이래요. 그럼 반대편 공급은 완전히 B. 그럼 이런 경우에 세금이 부과되면 수요자에게 세금 전가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자 그림 그려봅시다. 그럼 수요가 완전 비탄력적이라는 얘기는 선택의 폭이 무한대죠. 도망가버린다는 얘기입니다. 세금 전혀 전가되지. 누가 다 부담한다? 공급자. 거꾸로 그러니까 공급이 여기서 그러면 완전 비탄력이라는 얘기는 무슨 말일까요? 그러면 일단 그 내용 모르더라도 공급이 완전 비탄력이니까 공급자가 다 세금을 부담하죠. 그러면 이제 이 지문들을 이제 해석을 해주는 게 앞으로의 관건입니다.
여기서 공급이 완전 비탄력이라는 얘기, 일단 양의 변화가 전혀 없다. 정확하게 제가 묻습니다. 구체화시키시라는 얘기예요. 공급이 완전 비탄력이라는 얘기는 그래프를 보시고 집에 안 가야 되겠다. 전혀 의미를 해석하시라고요. 양변화가 없다 말할까 했죠. 공급자가 어떻게 세금을 전가하고 있으면 그래프 봐야 됩니다. 그 전에 공급을 줄여서 가격 인상을 통해 전가하고 있죠. 그럼 공급이 완전 비탄력이라는 얘기는 공급을 전혀 감소시킬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해석을 엉뚱하게 하면 안 돼요. 늘릴 수 없다는 얘기가 아니고 줄일 수 없단 말입니다. 그럼 줄일 수 없으니까 가격 인상이 안 되죠. 인상이 안 되니까 세금은 타인에게 전가되지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수요자에는 한 푼도 전가받지 않고 모두 누가? 공급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그렇습니까? 그럼 전가되지 않은 게 바람직한 거죠. 전가가 되면 경제적 후생 손실이 발생한다 그랬잖아요. 세금을 누가 내야 돼요? 납세 의무자가 내야 한단 말입니다. 그럼 전가되지 않은 게 바람직한 거죠. 전가되지 않으니 이런 세금이 경제적 후생 손실이 크다 적다, 이제 적다고 해야 됩니다. 적은 효율적 비효율적, 효율적입니다. 효율적인 세금이라고 하고, 이런 세금은 자원 배분의 왜곡을 초래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이게 가장 난감한 지문일 겁니다. 그러니까 이 논리가 뭐냐면, 지난주에 리카도라 학자 들어봤죠? 리카도 학자 이름 기억 안 나더라도 고전학파 기억납니까? 고전학파는 땅에서 발생하는 지대소득은 공짜 소득이라 그랬죠. 불로소득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다 모두 세금 부과해서 재정을 충당할 수 있다. 이 논리를 그대로 이렇게 앞으로 접목을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잊으면 안 되는 거야. 여기서 공급이 완전 비탄력이라는 얘기는 공급을 전혀 늘릴 수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전혀 감소시킬 수가 없다. 그러니까 공급이 수직이라는 얘기 아니요. 그죠? 양을 줄여야 가격이 상승이 되죠. 양을 줄일 수 없으니 가격 인상이 된다 안 된다. 그러니까 전부 누구 부담이라는 얘기예요. 공급자가 모든 세금을 다 부담하더라. 수요자의 한 푼도 전가되지 않더라 한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식을 당장 이걸 못 하시더라도요. 이건 잊으면 안 되는 거야. 공급자는 부과된 세금을 전가를 하기 위해서는 공급을 늘려버리면 가격이 내려가 버리죠. 아 그렇잖아요. 그럼 전가돼 안 돼? 공급을 어떻게 해야 돼요? 줄여서 일부를 전가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원리를 잊으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최고 확인할게요. 그래서 1번 지문 볼게요. 315pp 동그라미 1번. 한번 그래프 보신 겁니다. 공급의 탄력성은 탄력적이고 수요의 탄력성은 비탄력이라 그랬죠. 거기 때문에 지나서 수요 비탄력이 필요합니다. 수요 비탄력. 하나만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수요가 비탄력적이니까 수요자가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하지요. 그렇습니까? 그럼 2번 가보세요. 공급의 탄력성은 비탄력. 거기 밑줄로 하시고. 그러면 수요는 상대적으로 탄력적이다. 하나 보자. 공급이 비탄력이라 그랬죠. 그럼 공급자가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한다. 전부 이런 식의 지문이에요. 시험장 가시면. 자, 그래서 내려가 보겠습니다. 맨 끝에 동그라미 4번. 공급의 가격 탄력성은 완전 비탄력이고 수요는 완전히 탄력이라고 되어 있죠. 그럼 내용은 모르더라도 이런 조건이면 공급자가 모든 세금을 다 부담하지요. 그건 됐습니까? 그럼 거기다 정리해야 돼 이제. 공급이 완전 비탄력 동그라미 치고, 물론 이 말이 뒤에 가면 나옵니다만 거기다 정리할게요. 공급이 완전 비탄력이라는 얘기는 공급을 전혀 쓰세요. 옆에다 감소시킬 수가 없다. 그러면 가격 인상도 안 된다. 그러니까 세금은 전가되지 않는다. 전부 누가 부담한다? 토지, 소유자, 공급자가 모든 세금을 다 부담한다는 얘기입니다. 제 말씀은 대충 이해는 하시겠죠? 공급이 완전 비탄력이라는 얘기는 공급을 전혀 감소시킬 수가 없다. 줄일 수가 없으니까 가격 인상도 안 된단 말입니다. 그럼 세금은 전가되지 않더라. 누가 다 부담한다? 소유자, 공급자가 모두 다 부담을 하더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게 정리가 돼서 한번 넘겨볼게요. 넘겨보시면 316페이지 박스 볼게요. 박스 한번 읽어볼게요. 수요의 탄력성이 클수록, 즉 대체제가 많아서 선택의 폭이 넓어질수록, 같은 말이죠. 그럼 탄력적일수록, 탄력적이면 기울기가 어떻게 돼요? 완말이죠. 읽어야 됩니다. 파란색 글씨 조세 부담이 뭐하다? 작아진다. 그렇습니까? 맨 끝에 절대값이라고 나와 있죠. 놔둬서 차후에 할 거니까 우치기 갑시다. 탄력성이 작을수록, 비탄력일수록, 선택의 폭이 제한될수록, 기울기가 뭐할수록? 급할수록, 비탄력이죠. 그럼 조세 부담이 커지게 된다 라고 물어봤다는 얘기는 차후에 활용이 됩니다. 자, 내려가서요. 설명드린 내용이 나옵니다. 동그라미 3번에 괄호 1번 가시게 되면 토지세 경제 효과가 나옵니다. 두 번째 줄에 토지 소유자에게 세금이 부과되면 토지의 공급은 완전 비탄력이죠. 그렇습니까? 그럼 공급자 소유자는 부과된 세금을 모두 다 부담하죠. 임차인에게 한 푼도 전가되지 않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올라가서 볼게요. 동그라미 2번 한번 읽고 갑니다. 파란색 글씨 가면 고전학파가 나와 있죠. 동그라미 쳐두고요. 고전학파는 땅에서 발생하는 지대소득은 전부 다 공짜 불로소득이다라고 했습니다. 잉여라고 했지요. 고전학파는 토지세는 타인에게 전가되지 않게, 왜 전가 안 돼요? 공급이 완전 비탄력이다. 그 말이 지금 빠져 있는 거 아니에요. 전가되지 않죠. 전가되지 않기 때문에 경제적, 사회적 후생 손실이 뭐한 적은 동그라미 치고, 효율적 동그라미, 시험장에 빨리 바뀌어요. 이걸 비효율적이라고 냅니다. 후생 손실이 적은 효율적 세금이므로 자원 배분의 왜곡을 초래하지 않는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형평성과 효율성을 모두 달성할 수 있다. 당장 이 지문을 해결을 못한다 하더라도 오늘 제가 드렸던 말은 절대 잊으면 안 돼요. 공급자는 공급을 어떻게 해서요? 줄여서 가격 인상을 통해 일부를 전가하고 있다. 그럼 공급을 줄일 수 없다면 가격 인상 안 되죠. 세금은 전가가 발생하지 않더라. 나중에 그걸 여러분이 극복을 할 지문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다 봤고요. 이제 한 장을 넘겨보겠습니다. 하나 말씀드리고 갑니다. 318페이지 괄호 3번 양도소득세 경제효과라고 되어 있죠. 이건 말씀드리도록 합시다. 자, 양도소득세는 집을 팔면 세금 내야 되죠. 차익에. 시험에 한참 지나서 물어보고 있는데 지금도 중과가 뭡니까? 라고 하면 세금을 무겁게 부과한 겁니다. 그 양도 차익의 50-60%를 세금으로 내라는 게 양도세 중과입니다. 이거 언제 했냐면 참여정부 말기에 2005년부터 7년까지가 집값이 가장 큰 폭으로 올랐던 시기였습니다. 뭐 자고 나면 뭐 3천만 원 이렇게 막 올랐어요. 다 지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시장이 너무 뜨거운 거예요. 금리가 이렇게 단계적으로 올라가는 국민이었습니다만은 시중에 유동성이 넘쳐서 너나 나나 모두 집 한번 사봐야 된다. 지금 집을 안 사면 왠지 도태되는 분위기다. 당시에만 하더라도 좀 우스갯 말씀을 하면 빚 안 내서 집 안 사면 좀 바보 취급당하는 분위기였습니다. 이 당시에는요. 그러니까 과열이죠, 과열. 모두 집 사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니까 너무 뜨거워서요. 집값도 크게 오르고 나중에 주택가격이 버블 문제가 있어서 당시 정부가 집 투기하지 마세요. 이런 목적으로 투기적 억제를 투기 수요를 억제하고자 양도세를 중과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집 사봤자 지금 재미없다고 이야기해버려 다시 대놓고. 그러니까 다 지난 얘기입니다만 당시 청와대 당국자가 나는 말이 지금 집을 사시면 얼마 안 가서 폐가 망신합니다라는 말까지 합니다. 그럼 지나고 나면 그 말이 맞긴 했습니다만 당시에 빚내서 집을 사신 분 입장에서는 정부가 왼수가 돼버린 거죠. 그런 거 아닙니까? 아니 제가 지금 정치적 발언 아니에요. 그러니까 빚내서 집을 사서 집값 상승 기대하고 있는데 너무 뜨거워서 안정화를 한다고 하니까 좋아할 분이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부작용이 돼. 이제 그래서 봅시다. 투기적 수요를 억제가 중과를 했어요. 그러니까 집 사는 게 문제가 아니고 집 팔아서 차익 남기면 다 세금을 내야 할 판이니까. 그럼 실제로 그러면 집을 사겠어요, 안 사겠어요?
안 사더라. 자, 그러니까 시장 보겠습니다. 중과를 하고 났더니 사봤자 재미없겠구나라고 해서 수요가 감소해요. 그럼 어디로 갑니까 이거? 좌측 갑니다. 자, 홍보한 대로 이렇게 D1 갔습니다. 그런 바람에 분명한 건 가격이 이렇게 하락한 효과가 발수 있었어요. 아, 가격이 좀 내려가는구나. 안정되다 싶었는데 얼마 가지 않아서요. 부작용이 발생합니다. 집을 팔려고 했던 소유주들이 어찌됐든 간에 내가 집을 팔게 되면 양도 차익이 50% 세금을 내야 되죠. 그렇습니까? 그럼 집을 팔지 말자. 보유 쪽으로 가닥을 잡습니다. 매물을 걷어들이고 있단 말이에요. 매물을. 안 팔겠단 말입니다. 그 매물을 걷어들인다는 얘기는 공급이 뭐 한다는 얘기예요? 감소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공급이 이렇게 감소해 볼게요. 요만큼 감소하게 되면 아직까지 그래도 가격 하락 효과는 있죠. 근데 공급이 심각하게 많이 감소해 버립니다. 이렇게 감소하면 최초 가격보다 오히려 상승해 버렸죠. 그렇습니까? 이게 부작용이에요. 그러니까 공급자들이 매물을 감소시켜 버립니다. 공급이 따라서 감소하는 현상을 주택 공급의 동결 효과다라고 표현하겠단 말입니다. 이론에 있는 게 아니고요. 투기적 수요를 억제하기 위해서 중과한 건데 시장에서 공급자들이 매물을 줄이는 바람에 오히려 공급이 따라서 뭐 했어요? 감소했죠. 그러면 가격은 더 올라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정책을 취하고 나서 얼마 안 가서요. 강남의 모 아파트가 하루에 1억이 올라요. 하루에 1억이 올라요. 그럼 1억이 오르면 집을 살까 말까 고민했던 분은 눈이 뒤집힙니다. 아니, 안 그러겠어요? 1억이 오르는데? 그러니까 이제 봅시다. 그러니까 문제는 그러니까 1억이 오르니까 살까 말까 고민하고 있다가 아, 사자라고 해서 얼마 안 가서 1년 뒤에 미국발 금융위기가 돌아옵니다. 서브프라임 모기지 리만 브러더스 사태가 돌아와요. 그러니까 우리 시장은 미분양되고, 그죠? 금리는 자꾸 오르는 거. 그러니까 우연의 리치는 없는 거예요. 남의 탓하지 말고요. 공부를 안 하면 다칩니다. 이게 뭐냐면 굉장히 지금 이게 지난 얘기라서 우리가 마음 편하게 하는데요. 여기서 집 사신 분들이 사실은 지금까지 하우스부예요. 수도권에. 이게 상당 이제 그 중개사 강의를 하다 보니까요. 2009년을 넘어서서 11, 12, 13년 요 국면까지 가장 힘들어했습니다. 공부하시는 분들. 표정 다 내려져 있어요. 집값 다 내려가지, 뭐 주식 내려가지, 공부는 안 돼. 그러니까 이 국면이 중개사 사무실 폐업 건수 가장 많고요. 수도권에서 경매 물건 가장 많았고 중개사 학원 절반 없어졌습니다. 학원도 소환성이 없으니까 최악의 국면이 2012년도였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지금까지 온 거야. 그러니까요, 이 국면이 지금 최악을 지나왔다고 저는 봐요. 부동산 상황이.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로 금리도 오르고 미분양도 많고 겁은 많이 주고 있는데 너무 겁먹지 마시라는 얘기입니다. 책임을 안 져. 그 공부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뭔 얘기냐면 이거 시험 떠나서 가격만 보고 뒤따라가게 되면 다친다는 얘기예요. 가격이 왜 올랐는지도 안 보고 뛰어들어가면 잡힐 수밖에 없습니다. 가격은 항상 어디로? 몸에 깊숙이 비해야 됩니다. 추격 매수하면 먹을 건 적고 리스크는 많아요. 가격은 다시 어디로? 균형으로 되돌아가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놓치면 안 됩니다. 잘 모르겠다고 공부해야 돼요. 그러니까 주택시장의 균형 가격을 모르겠으면 원달러 환율을 잘 보시고요. 원달러 환율이 나머지를 가늠을 해줘요. 그래서 공부가 필요하다는 얘기. 이걸 뭐 시험에 묻지는 않습니다만 지금은 가격이 고평가 저평가는 환율이 보여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요, 다시 말씀드려 볼게요. 금융위기 전에 강남의 모 아파트 가격이 8억짜리가 14억까지 올라왔습니다. 14억까지. 요 국면이에요. 이때 원달러 환율이 1,100원대에서 850원까지 내려옵니다. 환율이 지속적으로 안정화되면 집값은 올라요. 그리고 금융위기 터지고 나서 원달러 환율이 1,600원까지 3개월 만에 올라갈 때 이 가격이 9억이 돼버립니다. 이 집값이 여기까지 9억이 돼요. 그러니까 8억에 예를 들면 집을 사신 분이 2006년도에 2011년도도 집값이 8억이야. 중간에 오르긴 했어요. 12억까지. 안 팔려. 이자만 계속 내고 온 겁니다.
이게 하우스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이런 상황이 오지 말란 법이 없어요. 당장이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래서 공부가 필요하다고 드리는 얘기입니다. 시험 공부라도요. 이해하시겠죠? 사실은 그러니까 좀 지난 얘기인데 시험을 자꾸 이걸 물어요. 그러니까 동결 효과가 발생하면 공급이 따라서 뭐 하고 있다. 그럼 오히려 가격이 뭐 할 수 있다. 상승할 수 있다. 시험에 뭐라고 물어봤냐면 동결 효과가 발생하면 가격이 하락한다고 물어봤습니다. 잘못됐죠. 오히려 가격이 상승하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미담을 드리는 얘기입니다. 그 학습으로 우리가 또 공부를 해야 할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 2월 달에 되면 시간 여유 있으시면 이런 영화가 나왔대요. 저 영화 관계자는 관계 없습니다. 빅쇼트라는 영화가 나와 있대요. 빅은 큰 이 빅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럼 쇼트는 뭐냐면 이게 쇼트가 뭐예요? 이게 매도란 표현이에요. 이게 뭐냐면요. 영화가 나와 있는데 미국발 금융 위기를 영화화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 시간 되면 보세요. 그게 뭐 왜 보시라고 하냐면 보시고요. 좀 균형적 시각을 좀 가져갈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파란 얘기에 떠나서요. 시험 공부도 필요할 거고 그 경험을 못한 것을 좀 영화로 좀 확인하는 거니까. 근데 문제 가면 용어 정리 안 되면 영어가 어려워요. 용어를 정리하고 하셔야 돼. 아직 안 봤는데요. 뭐 영화 이게 나와요. 모기지론이 나옵니다. 주택담보대출이 나오고 이런 것도 나와요. MBS 막 이런 게 나옵니다. 그 방송국이 아니에요. 이게 11월, 12월 이거 한번 들어본 적 있을 겁니다. 공부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전문 용어가 나오기 때문에 그냥 들어가면 이게 뭐야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공부에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차후 여유가 되시면 한번 보고 오십시오. 도움이 될 거라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예, 책 확인하고요. 마무리합니다. 동그라미 2번에 그래서 다른 조건이 일정할 때 양도세를 중과하게 되면 주택의 수요가 감소하겠죠. 가격은 하락하고 거래량도 뭐 할 건데 감소할 건데 그게 부작용이 발생합니다. 3번. 자, 양도세의 중과는 두 번째 줄에 여러 가지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 그래서 기억 보시면 소유자로 하여금 거래를 뒤로 미루게 하죠. 안 팔아버리겠다. 그걸 뭐라고요? 동결 효과다. 그래서 두 번째 줄에 끝에 소유자가 양도세를 안 내기 위해서 매각 처분을 기피해서 공급이 따라서 감소하는 현상이고 그 일이 발생하면 니은 동결 효과가 발생하면 오히려 가격이 뭐 할 수 있다. 상승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뭐 정치적 발언을 생각하지는 마세요. 사실은 이것이 2007년 8년도에 그 정권이 바뀐 이유가 된 겁니다. 사실 이것이 그러니까요. 이런 거 아니에요. 수도권에서 빚내서 집 사신 분들이 많은데 정부가 그걸 뭐 가격 안정화한다고 취지는 좋았으나 빚내서 집 사시는 분들 있잖아요. 정부가 연수가 된 거예요. 아닌가요?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 타임에 정권 바꿔버리자고 정권이 바뀐 겁니다. 이 말은 정치인들이 못해. 너무 미묘한 사안인 거니까. 그죠? 아니 자기 생활 아닙니까? 집을 안 사시는 분들은 집값을 떨어져라고 하는 것이고 빚내 사신 분 집값 올라라고 한단 말입니다. 그게 아주 미묘한 사안이 되기 때문에 언급을 못한 거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이면이 있는 것인데 그래서 이게 사실은 이게 이런 측면이 있는 거죠. 이게 정책의 실패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가격을 리미대로 좀 통제하려고 한 거예요. 그죠? 사실은 이게 가격은 어디서요? 시장에서 좀 결정되는 게 좀 나은 건데 다 지난 얘기입니다만 임의대로 사실은 취지는 좋긴 했습니다만 결과적으로는 부작용 가져온 사실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부동산 시장인 정부가 통제 규제하는 게 쉽지가 않다라는 걸 보여준 겁니다. 이해가 되시겠어요? 여러분들 이게 뭐냐면 정부의 정책 그대로 안 나타나요. 이상 반응이 막 나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면에 어떤 부분이 있는지를 좀 진지하게 고민도 좀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고 드린 얘기였습니다. 조금 무거운 얘기를 드리긴 했습니다만 생활에 굉장히 필요한 얘기이기 때문에 힘주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이 중요한 시간에요. 그 뭐 개그를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수업이 좀 재미가 없다고 말씀하신 분도 있어요. 딱딱하다. 근데 생긴 거 보세요. 제가 뭐 부드러워지겠습니까? 안 돼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 재미있는 이야기를 못 하더라도요. 뭐 시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진지하게 해야지 수업을. 왜 하느냐면 그 이게 대충 뭐 재밌고 하고 해서 이게 합격할 시험이 아닙니다. 노력하셔야 돼요. 최선의 노력을 하셔야 합격하는 시험이라서 제가 뭐 사설을 할 수는 없는 얘기고 그래서 그렇게 말씀드리니 조금 재미가 없더라도 알아들으시면 재미있을 겁니다. 그렇겠지요? 예. 예.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마감을 하고요. 책은 다음 주에 2권을 가져오셔야 돼요. 2권을 가져오시는데 다음 주에는 계산기를 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계산기를 가져오세요. 좀 눌러서 확인할 때가 있고 그 오늘까지 공부했던 내용은 다음 주에 안 나옵니다. 그래프 전혀 안 나와요. 다음 주부터는 뭐 산수, 분수 이런 거 만납니다. 아예 마음가짐을 좀 다르게 하고 오실 필요가 있다고 당부를 드릴게요. 자, 여기 문제 풀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문제 풀고요. 1번 볼게요. 1번은 X 지문이죠. 1번은 왜 틀린 거예요, 그러면? 예, 그게 1번의 지문은 완전 경쟁의 요건이죠. 그렇습니까? 그럼 부동산 시장은 소수라고 말하는 건 아니고 고가성 때문에 아무나 시장에 들어가지 못한다. 잘못된 지문입니다. 뭐 2번, 3번 그게 문제였고 3번은 정리하면 뭡니까? 시장 지역이 달라지면 가격 또한 달라진다 그랬으니까 국지성을 표현하고 있죠. 시장의 국지성이었고 4번은 수급 조절의 곤란성이죠. 가격이 수요와 공급을 조절하기가 어렵다. 많은 시간이 소요가 된다. 5번 X. 앞에 지문은 맞습니다. 비가역성과는 관계가 없다. 개별성 때문에. 거래 행태가 잘 드러나지 않고 정보가 비대칭적이다. 개별성 때문이고 6번은 시장의 기능이죠. 가격의 창조 기능입니다. 매도자가 제안하는 하한 가격, 매수자가 제안하는 상한 가격 범위 내에서 여러분 책엔 접점이라고 되어 있죠. 접점 틀린 말 아니다. 접점의 가격이 창조되기도 파괴되기도 한다. 7번 X. 물리적 주택시장이 이질적이죠. 그럼 그래프로 분석 용이하지 않다라고 해야 되죠. 않다. X. 8번도 X. 단기 공급은 고정되어 있죠. 고정된 양은 저량 개념을, 장기 공급은 유량 개념을 의미한다. 그럼 9번도 X네요. 하향 여과를 물어봤으니까 말이 바뀌어야 되죠. 상위 계층이 사용하는 주택이 하위 계층 사용으로 전환되는 현상이다. 10번 맞고요. 11번도 X. 왜 틀렸어요? 네, 그렇죠. 고소득층 주거지 누가 들어왔다? 왜 들어왔는데요? 소득이 낮아서 노후화된 주택을 받아 쓰겠단 말이니까 하향 여과. 또 바꿔야 됩니다. 그럼 뭘로 바뀌어야 돼? 하향 여과니까 맞네. 그 다음 맞네. 고소득 주거지역은 저소득 주거지역으로 바뀔 것이다. 이게 상이 아니고 하향 여과였습니다. 12번도 X. 리카도 차익지대. 지대는 비용이 아니고 뭐다? 잉여다라고 했어요. 말이 바뀌었죠? 비용이 아니고 잉여, 일종의 불로소득이라고 했습니다. 나머지 다 맞죠? 13, 13 다 맞습니다. 24번이 튀넨의 입찰지대. 지불하고자 하는 최대 금액이라 그랬죠. 그럼 높은 지대를 지불할 수 있어야 중심에 입지한다. 그러니까 지대 지불률로 토지가 분화된다라고 봤습니다. 나머지는 문제 안 되죠? 예, 그렇게 해서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5예요. 예, 그러니까 그 틀린 게 1, 5, 7, 8, 9 그리고 11번 틀렸고 12번이 틀렸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